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네, 디디넷 기사인데 그 기사를 보고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진짜 바이브 코딩의 시대죠. 네,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 우리는 확실히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한마디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인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 부분을 사실은 어떤 소위 이른바 실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몇몇 제가 인제 출강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가서 거기에서 인제 그 "현업에서 어떻게 하시나요?"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확실하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리겠다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인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디디넷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취미용 장난감에서 경쟁자로." 벌써 살벌합니다. 장난감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경쟁자라고 그러니까 벌써 뜨끔하죠. 네.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인제 소위 개발자라는 관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것의 입장에서 이 바이브 코딩, 즉 AI 기반의 코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목의 부제목, 그러니까 소제목 설명이 이미 나옵니다. "환각은 줄였고 통제력은 높였고, 그러니까 설계부터 배포까지 통합 지원한다." 사실은 이거는 뭐 이미 예견이 어느 정도 돼 있었고요. 근데 뭐 인제 요 얘기를 좀 이제 자세히 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인제 안드레 카파시가 처음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언젠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겨우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늘이 2026년 2월 14일이니까 딱 1년 됐습니다. 1 년.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에.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조 도구나 뭐 취미 수준으로 뭐 그냥 한마디로 누구나 인제 코딩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냥 그런 어떤 도구 정도로 평이 나오다가 겨우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됐냐. 실무 업무 전반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1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겨우 1년 동안 기간에, 이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1년 만에 이 뭐 처음에는 무슨 뭐 취미 뭐 단순 보조 도구에서 그냥 아예 스스로 수행하는, 이제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이게 무서운 거죠. 특히 인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단순 답변만 해 주는 걸 넘어서 에이전틱 AI가 등장을 했다라는 점. 이게 인제 크게 에이전틱 AI가 등장한 게 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쪼끔 섬뜩하기도 하고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개발자의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약간 좀 암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제 '대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면 대책은 이건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그 유일하게 쪼끔 신경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남은 시간이 그래서 얼마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두고 인제 우리가 대책을 논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나마 좀 이 암울한 상황에서 쪼끔 다행인 거는 이런 거.
네. 일단 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그렇죠. LLM을 이용해 가지고 소스 코드 생성해서 인제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뭐 인제 개인 프로젝트 사용 시 유용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핵심은 아직까지는 2026년 2월 현재 핵심 시스템 적용에는 꺼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인제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IT 시스템의 핵심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DB가 제일 중요해요. 네, 특히 웹 서비스에서 DB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어쨌든 다행인 부분은 뭐냐? 우리의 AI 도구들이 아직까지는 "야 11 번이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어에 약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지침이죠. 지침인데 지침을 부정문으로 줬어요. 부정문. 이 사실에 여러분이 좀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을 줄 때 부정문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반영이 정말 잘 될까? 반영이 잘 될까?"라고 물으면은 이게 노입니다. 반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MD 파일로 만들죠. MD 파일로 만들어서 바이브 코딩 해 보신 분들은 이 지침이라는 거 죽어라 인제 여러 문서로 만들어 갖고 때려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여기에다가 지침을 쓸 때는 반드시 긍정문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해 보신 분들은 경험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은 AI라고 하는 놈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단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인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가 생각했을 때 이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는 그러니까 빠르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 방법을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내면은 이 부분은 물불 안 가리고 덤벼 버려요. 예,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수단이랑 방법이라는 게 어떤 태도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직설적인 언행을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제 근데 AI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태도라는 게 어딨어요. 그냥 '이 목표를 어떻게든 빨리 도달할 거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얘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만약에 지가 판단했을 때 AI가 판단했을 때 대책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인제 다음 대안을 찾아요. 대안 1, 대안 2 쭉 가서 대안 N까지 해 가지고 미친 듯이 수행을 합니다. 얘는 지치지도 않아요. 전기만 공급해 주면은 컴퓨터가 꺼지지만 않으면 그냥 대안을 스스로 찾아 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요. '아 이 대안 1로 했는데 안 되네. 대안 2로 해 볼까? 3으로 해 볼까? 그래도 안 되네.' 뭐 해 보고, 뭐 해 보고 결론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달립니다. 정말 폭주해서 달려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인제 제가 지침을 주는데 만약 부정문으로 줬다. "이거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얘는 그때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드로 딱 들어가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지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 단계까지 가냐면 2 단계까지 갑니다. 버그를 감추기 위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까지 가요. 이 부분이 쪼끔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문제까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결과에서 인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결과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방식에서 지가 뭔가 하나 딱 꽂히면은 그게 옳은 거든 그른 거든 그게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건 하지 말고 부정문으로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해 줘."라고 하더라도 지가 판단했을 때 옳다고 믿는 걸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리고 인제 그 과정에서 인제 지금 그러니까 레플릿의 경우에는 "버그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던 거고 제가 겪었던 거는 가짜 데이터까지는 아닌데 지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돼요.'라는 목표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문제가 좀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언론 기사에 써 있는데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초에 데이터가 가짜든 혹은 버그가 수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는 순간 옳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특히나 인제 바이브 코딩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부정문 이거 인식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절대로 수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끝까지 수정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야,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소중한 것이야. 그러니까 DB를 수정하는 스키마를 손을 대는 코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는 인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DB 스키마를 수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정문 자체가 안 그래도 작동을 잘 안 하는데 범위가 좀 한정적이죠.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어떤 것을 직접 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도구 같은 걸 지가 개발을 해. 그래서 이 도구가 DB를 수정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지가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제 뭐 어쨌든 레플릿에서는 결국 DB를 운영 시스템 DB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DB는 AI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정리할게요. 부정문 을 이렇게 그 지침에다 넣으셔 봤자 AI는 가뿐히 무시할 겁니다. 자, 상황이 또 예전에는 인제 그 AI가 단답형이었죠. 단답형으로 가다가 이 단답형에서 이제 맥락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진즉에. 이게 코딩에서도 바이브 코딩에서도 그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맥락이 끊기면 시스템 전반 구조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가 이게 에이전텍 AI로 딱 넘어가고 대화 세션을 압축해 가지고 핵심만 남겨서 그걸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시키도록 이런 게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제 뭐까지 하게 됐냐면 코드 베이스 직접 분석하고 코드 편집도 하고 코드를 뒤져 가지고 자기가 수정도 하고 디버깅하고 뭐 커밋도 지가 하고 정말로 일반적인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모든 행동을 다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조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항상 보면 일치하더라도 대략 한 일부만 그러니까 70-80%만 일치한다 만약에 이래 버리면 나머지 20-30%는 내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클로드 코드 오퍼스 4.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약간 이거 내용 보면서 '아, 광고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쪼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클로드 코드 좋아하고 예, 클로드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는 편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근데 뭐 그 얘가 왜 그렇게 좀 잘했을까? 결과물을 잘 냈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 저기 이런 게 있죠.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구조하는 부분 이거를 굉장히 잘해요 클로드가.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기 전에 그래서 의도가 뭐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인제 방법이 있고 그에 따른 절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만든 다음에 순차적으로 절차를 따라가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 자체가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잘합니다. 작업을 분해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네모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방에 만들 수도 있겠죠, 모놀리틱하게. 근데 그러지 말고 네 덩어리로 잘라서 각각 따로 만든 다음에 이 넷을 조립하는 방법도 있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 덩어리 하나를 그냥 개념적으로 따져서 모듈 그럽니다, 모듈. 근데 모듈의 또 다른 이름이 객체 지향에서는 뭐 클래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듈은 쪼끔 이제 개념적 어휘고 클래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제 얘기하는 어떤 단위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단위화를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클로드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위화를 할 것이냐. 이 점에서 쪼끔 장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막연히 추정.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인제 오퍼스 4.6 까지 나오고 이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얘가 인제 어디까지 와 버렸냐면 목표 이해하고 계획 수립 세우고 코드 검증한 다음에 수정하고 이걸 막 반복해. 그러면서 인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뭐 DTO 클래스 만들어 넣도록 하고 뭐 JPA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몇 마디만 써 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이블이 한 100 개쯤 있는, DB 테이블이 100개 정도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몽땅 CRUD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AI가 너무 잘합니다. 이게 단순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6년 2월 현재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예, 그냥 사람을 완전히 넘어갔다. 단순한 거는 심지어 오류도 없어요. 거의 오류도 없고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제 신입사원들이 와 가지고 이제 단순 노동 비슷하게 코딩 작업해야 될 것들은 이건 완벽히 AI가 대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걸 넘어가서 인제 그 역할 분담 재편까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제 개발자도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뭐 인제 연차에 따라서 시니어가 있겠고 주니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단순 CRUD, 즉 주니어가 담당해야 될 이분들의 업무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급격히. 그리고 반대로 인제 시니어 분들 입장에서는 주니어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주니어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줘서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연결고리가 인제 다 끊어지는 어느 지점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 가지고 지금 개발자의 역할 변화는 결국 뭐냐? 코드 작성, 코딩 그 자체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게 인제 이렇게 가면 지금 4050 시니어분들 있죠. 그러니까 IT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 이 분야에서 한 뭐 3-40 년을 막 몇십 년을 근무하신 분들, IT 기술 경력도 많은 데다가 도메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은퇴 시기가 연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 쪽을 오래 하신 4050 시니어분들에게는 진짜 또 다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은퇴 시기 연장은 물론이고 뭐 이제 좋은 어떤 본인에게는 유리한, 하지만 반대로 인제 단점은 있죠. 업무량이 증가했어요. AI하고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제 4050 분들은 얘네들은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잘 써먹으면 될 일이고. 근데 인제 AI 에이전트를 너한테 붙여 줬으니까 당신 혼자서, 예전에는 소위 이른바 팀이 결성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4 사람이 모여서 할 일을 그냥 한 사람이서 AI 이용해 가지고 네가 결론 내,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인제 이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셨죠. 어찌 됐건 현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분들은 이분이에요. 이분들인데 물론 인제 IT 쪽을 잘 하신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가는 거지, 단지 도메인 지식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의사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근데 IT는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의술을 모르는 IT 전문가 시니어가 유리할까? 예. 뭐 일단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이런 4050들에게는 유리한 시기이고, 결국은 만약에 인제 '내가 사업화를 하겠다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는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심지어 AI 모델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4050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4050에다가 AI 붙여주면 이 사람들이 일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업이 왜 당신을 선발을 해야 되는지, 신입사원으로서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이걸 스스로 소명해내지 못하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전체 시스템 구조를 저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전체 시스템 구조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들을 "저 시니어 분들하고 경쟁한다. 이럴 수 있는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영역을 어떻게 준비해 갈 건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날코딩이라고 하는 거, 단순 CRUD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 시대에 왔다라고 가정을 두고 여기서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그렇다고 CRUD 코드를 이렇게 내가 봤는데 저거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아,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이해는 하는데 보면 뭔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이런 거, 어셈블리어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C 언어 개발자인데 내가 그 굳이 뭐 어셈블리어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자바 개발자라고 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까지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로우 레벨의 어떤 정보를 일부 읽을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즉 C 언어 개발자가 어셈블리 쳐다보듯이 적어도 보고 대략적으로 뭔 소린지는 알아야 된다. 즉 이걸 주력적으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직접 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면 안 되는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구성이나 구조를 논해야 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유리해졌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공자가 유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질 가능성, 이거는 그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인제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게 안타까운 게 더 높은 생산성, 이걸 바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결론은 대혼란의 시기다. 그러니까 취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제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나는 코딩 테스트만 죽어라 준비할 거냐. 뭐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 그걸 찾아서 거기에 부응하시는 게 맞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누구냐면은 이런 분들, 비전공자인데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인제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형태로 뭔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CS에 대한 그 이 CS 기초가 인제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특히 전공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AI에게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바이브 코딩을 어떤 결과를 낸다 했을 때. 그게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건 뭐냐면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인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AI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벽이 굉장히 높고,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비전공자이신 분들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겨우 6 개월 하고 코드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대충 안다 치더라도 예 이해하기가 쉬울까?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비전공자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트캠프 가는 부분은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정말로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더 큰 의미는 없고, 설령 그렇게 해서 부트캠프 가 가지고 어딘가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취업했을 때 이것의 일자리의 이게 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양질의 일자리인가?"라고 물으면 사실 애매하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과적으로 인제 그 시간 낭비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물경력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 왔는데 제가 한 거와 달리 뭐 다른 일을 시켰어요. "여기 있어 봤자 좀 물경력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께 쪼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도 이론인데 이론도 아셔야 되고요, 플러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곧 이런 게 부활할 것 같은데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경험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얻었냐면은, 그러니까 인제 취업을 해 가지고 취업했으니 뭐 거기에서 인제 기업에서 선배한테 구르면서 이 경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이걸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그 내가 취업을 해야 뭐 선배를 만나서 경험을 쌓죠. 그러니까 과거 더 오래전으로 가면 인제 그런 거죠. 뭐 어디 어 머시기 장인이 있어, 장인. 이 사람이 그냥 신발 만드는 건 세계 최강이야.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신발 잘 만들어야지.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거의 인제 제자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의 거의 수발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은 저분이 일하시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제 간접적 형태로 뭔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형태. 머지않아 이 일이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경력 쌓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선은 부트캠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 이 기초 어떻게 하든 확보하세요 인제. 진짜 그래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AWS 공부해 보세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어요. 메뉴 잘 따라하시면 되고. 근데 설정을 왜 그렇게 하지? 그 이유를 인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세계관의 확장 범위가 정말 쪼그라들어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 네. 참 말은 좋은데 이것조차도 지금 신입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지금 어쨌든 따져봐야 될 건 또 하나 인제 뭐냐면은 이렇게 AI 때문에 어떤 얘가 초래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속도를 딱 따져 보니까 이게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속도와 우리가 결국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누가 벌어 줄 거냐?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뭔가 제도화해 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 줘야 돼요. 즉 어떤 기업이든 국가가 이렇게 어디 어디 신발 장인이세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게. 그러면 당신은 이 제자한테 월급을 줄 필요도 없다. 이 월급 국가가 내준다. 대신에 당신은 제자 3 명을 무조건 키워라. 어. 수발을 들게 하든 뭐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어쨌든 이런 구조로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효율처럼 AI가 물불 안 가리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기업은 사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죠.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AI를 도구를 넘어선 대체자로 간다.'라는 건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냐?'라고 물으면 저는 지금 3년 정도 봅니다. 3 년에서 5년 남았다고 봐요. 좀 길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 1년 만에 바이브 코딩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3년 5년 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잖아요. AI 자체는 미친 듯이 발전할 겁니다. 당장 2027 년을 2027 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저보고 예측하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27 년도 안 되는데 28 년, 29 년에는 어떻게 될까? 아예 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들을 지금 와서 예측하는 건 의미는 없는데 분명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있을 거고 5년 후면 지금 AGI가 나오네 마네 이딴 소리 하는데 이래 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개발자 영역의 문제가 아니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속도의 갭을 이게 제도가 따라줄 것이냐, 우리 사회가 따라가 줄 것이냐, 사회에 인제 변화가 있을 텐데 이 변화가 따라가 줄 거냐. 못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제도가 나올 거고 요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 4050 분이 50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취업 준비 전공자라면 어쨌든 이런 상태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빨리 어디로든 취업하셔서 경험 쌓을 방법 찾으시라. 비전공자다. 부트캠프 갔다. 요거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지금 요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해결이 어쨌든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또 해결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주저리 의견을 좀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야 인제 혜택을 보는 혹은 뭐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4050 시니어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지 진짜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어찌 됐건 뭐 주저리 생각을 좀 나열해 봤는데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